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학문 탐구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요, 그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 특히 어떤 종교 총회 위원회 사례에서 어떻게 좀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깊이 파고드는 글들입니다. 네, 단순히 주장엔 근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넘어서요, 근거 없는 비판이나 주장이 조직의 권위를 어떻게 흔들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학문적 엄밀함이라는 이상하고 또 조직 내 현실적인 결정 과정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걸 잘 보여주죠. 맞아요. 특히 근거라는 이 키워드가요. 단순한 논리 게임의 도구가 아니에요. 조직의 신뢰도 또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해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통찰을 함께 건져 올리는 시간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보죠. 첫 자료는 약간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왜 계속해서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 같은 그런 학위 과정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더 높은 자격을 얻거나 뭐랄까 지적 우열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깊고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열정의 표현이다. 이런 설명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인 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 즉 근거에 기반한 탐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자세. 이게 바로 학문 수양의 핵심이고 또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근본적인 탐구 정신이 실제 조직 운영의 그 복잡한 상황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는 학문 활동의 거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데요. 네, 하나는 논지의 통일성, 그러니까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계속 강조하게 될 근거입니다. 그렇죠. 근거. 네, 어떤 주장을 펼치든 그게 탄탄한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주장이라도 뭐랄까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이 그냥 고고한 학문의 전당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현실에서도요? 네, 글쓴이는 현대 사회 자체가 끊임없는 의견 조율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방향 정할 때,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심지어 친구랑 맛집 고를 때 좋다도요. 맞아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라거나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득력이 없죠. 낳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근거 제시는 사회적 소통의 거의 기본 규칙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근거의 중요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논쟁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쓴이가 직접 제109회기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 편의상 이대위라고 부를게요.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아, 이대위 사례군요. 네, 이 위원회가 교단 내에서 신학적, 교리적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구잖아요. 그 결정이 해당 교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죠. 네, 글쓴이가 속한 이대위가 연구 결과를 제110회 총회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 핵심 쟁점이 바로 연구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가? 이 질문이었죠. 맞아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단 관련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과 근거의 중요성을 꺼내듭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 비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정말로 소명 기회가 없었는가? 그리고 만약 없었다면 그게 규정상 반드시 문제가 되는가? 이걸 먼저 정확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소명 기회 안 줬으니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게 순서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이대위 운영의 근거가 되는 총회 2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 제5조 9항을 직접 인용하면서 반박합니다. 이 조항 내용이 좀 흥미로워요.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자료에 대해 본인의 해명 기회가 주어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문장 안에 핵심이 숨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죠? 바로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아, 예외 조항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소명 기회를 원칙적으로는 보장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소명 기회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연구 대상자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누가 판단하나요? 연구를 수행하는 이대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규정이 연구 주체에게 일정한 판단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비판을 제기한 쪽에서는 소명 기회 없었음는 절차적 하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봤지만 실제 규정은 그보다 더 복잡한 판단 과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너무 좀 모호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는 없을까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혹시 더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자료 자체에서 그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모호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글쓴이의 논점은 이겁니다. 설령 그 기준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비판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해당 규정의 존재,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의 가능성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대위가 어떤 근거로 그 예외 조항을 적용했는지 혹은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하. 즉, 규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소명기회 부재라는 그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절차적 하자를 단정하는 것, 그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고요. 그건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 글쓴이는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이나 예단에 기대어서 단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기사를 쓰는 그런 행태 전반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섣부른 주장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특히 요즘처럼 법적 문제에 민감한 시대에는 이런 근거 없는 비판이나 주장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실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110회 총회에서 이던 관련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까지 언급하는데요. 이건 이제 총회의 결정이 교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총회의 권위와 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아주 중대한 시험을 받게 된 셈입니다. 네. 이 시점은 사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노회나 총회 같은 종교 단체뿐만이 아니에요. 기업, 학회, 정부기관 등 어떤 조직이든 내부적으로 징계나 중요한 판정을 내릴 때 그 과정과 결론이 사실과 법리 그리고 내부 규정에 철저히 근거하지 않으면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무효까지 될 수 있군요. 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조직이나 결정에 관여한 개인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글쓴이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실관계와 근거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로 진단합니다. 내 생각엔 틀림없어 라거나 당연히 이랬어야지 하는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근거를 찾고 확인하고 제시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일상에서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하실 때 그래서 그 근거가 뭐지? 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습관, 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 사례를 통해 좀 되새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목회자의 학문 수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근거 제시라는 학문적 기본 원칙이 총회 이대위라는 현실 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충돌하면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랬죠. 단순히 근거가 정유하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근거 없는 주장이 어떻게 한 조직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법정 다툼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 참 생생하게 목격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목소리를 내든 그 밑바닥에 단단한 사실과 논리의 기반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성찰하는 자세.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어찌 보면 좀 냉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보고 넘쳐나고 또 자극적인 주장이 쉽게 주목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럴수록 더더욱 표면적인 구호나 감정적인 호소 너머에 있는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를 차분히 따져 묻는 능력, 이게 중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 습득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갖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 대화나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막연한 추측 혹은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런 식의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것을 좀 불편해하거나 주저하지는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괜히 따지는 것처럼 보일까 봐. 네, 어쩌면 근거를 따지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좀 껄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과 감성, 또 사실과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